서울가정법원은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가을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묵직했다. 법정 안에는 언론인 몇 명과 방청객이 자리하고 있었고 판사석 앞에는 부부 한 쌍이 마주 앉아 있었다. 남편 강지훈, 42, 대형 건설회사 대표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였고 깔끔한 정장을 입은 채 변호인 셋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여유와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 옆에는 원고석을 채운 서류 더미와 변호사들의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피고석에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윤혜진, 38, 단정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몇 년 전 아이의 돌봄과 건강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남편의 사업이 커질수록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의 결혼은 마지막 법적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작은 소녀 한 명이 있었다. 그 아이가 바로 8살의 강아름이었다. 그녀는 교복을 입고 단정히 머리를 묶은 채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표정은 또래보다 훨씬 진지했다. 방청객 중 누군가가 속삭였다. 아이도 나왔네. 저런 경우는 드물지 않나? 다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말했다. 전 아이의 이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어떤 기분일까? 모두가 어색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지만 아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판사는 수십 년 경력의 가정재판부 부장판사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절차를 이끌었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원고 측 변론을 시작하시죠. 강지훈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된 문서를 펼쳤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정제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수입과 생활수준, 주거 환경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고 강지훈 씨는 월 수입이 안정적이고 자녀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피고 윤혜진 씨는 현재 무직 상태이며 장기간 사회적 단절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양육 환경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다. 윤혜진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손끝이 가볍게 떨리는 게 보였다. 그녀의 앞에는 변호사가 없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혼자 나왔다. 판사는 피고석을 바라보며 물었다. 피고 윤혜진 씨, 변호인이 없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름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변의 시선이 모두 아이에게 쏠렸다. 판사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학생, 자리에 앉아주세요. 지금은 어른들의 절차 중입니다. 하지만 아름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다. 판사님, 저는 엄마의 변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를 위해 말할 거예요. 순간 방청석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들려왔다. 모두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판사는 미간을 좁히며 잠시 말을 잃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고 그 안에는 결심이 느껴졌다. 학생, 여기는 장난을 치는 곳이 아닙니다. 재판은 놀이가 아닙니다. 그 말에도 아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엄마를 위해 제가 말해야 해요. 그 말을 들은 판사의 얼굴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쳤다. 처음엔 황당함이었지만 곧 아이의 눈빛 속에서 어떤 진심을 느꼈다. 그 진심은 가벼운 호기심이나 반항이 아니라 간절함에 가까웠다. 강지훈의 변호인은 자리에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미성년자의 발언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그의 말은 단호했고 많은 사람들의 고개가 끄덕였다. 그러나 판사는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직 재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아름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한 권의 두꺼운 노트가 놓여 있었다. 판사는 그 노트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게 뭐죠? 제가 직접 쓴 거예요. 엄마의 이야기를 정리했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재판이 잘못됐는지를 써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윤혜진은 딸의 팔을 붙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름아, 앉아. 여긴 그런 곳이 아니야.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 이거 해야 해. 법정 안의 공기는 묘하게 변했다. 누군가는 입을 다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얼굴에 미세한 당혹감을 보였다. 그는 자신있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상황이 8살짜리 아이 한 명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판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 하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니? 아름은 곧장 대답했다. 네, 이건 엄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제 인생의 문제예요. 저는 엄마와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대답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다. 어린아이가 자기 언어로 표현한 하나의 의지였다. 판사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방청객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말아주십시오. 그날 이후 서울 가정법원에서 8살 아이가 직접 어머니를 변호하겠다 말했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퍼졌다. 사람들은 믿기 어려워하며 수군거렸다. 요즘 아이들은 다르네.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걸까? 하지만 아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그날의 재판은 일시 정회되었지만 이미 판사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의 기억 속에 깊게 남았다. 그것은 하나의 재판이 세상 앞에 처음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3달 전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안은 늘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무거운 기운이 깔려 있었다. 강아름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지만 또래보다 훨씬 일찍 어른들의 세상을 알아가고 있었다. 요즘 들어 엄마 윤혜진의 얼굴은 늘 피곤했고 웃음이 줄었다. 아빠 강지호는 사업이 바쁘다며 자주 집을 비웠다. 예전에는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빠는 늦은 밤까지 전화기를 붙잡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아름은 그 대화의 끝마다 들리는 짧은 한숨이 싫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숙제를 하던 아름은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낮은 흐느낌을 들었다. 그 소리는 너무 익숙했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엄마는 늘 같은 시간대에 울었다. 아빠가 집에 없는 밤이었다. 아름은 연필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통화였다. 변호사님, 제가 감히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미 유명한 로펌을 선임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저는 돈이 많지 않아요. 공익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경험이 많지 않다고 해서. 대화는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마디로 아름은 모든 걸 이해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싸움 속에서 자신이 누구의 아이로 남을지가 결정될 거라는 사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엄마 아빠가 싸워야 하는지, 왜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는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은 분명했다. 엄마가 나를 잃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엄마는 문을 열고 나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남은 붉은 자국은 감춰지지 않았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교과서 옆에 놓인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엄마가 혼자라면 내가 도와야 해. 아무도 엄마를 위해 싸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해.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어린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본능적인 보호심이었다. 그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아빠는 출장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웠고 돌아올 때마다 말수가 줄었다. 식탁에서 대화는 거의 없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저녁 식사는 이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어느 날 밤 아름은 잠들기 전 엄마와 아빠의 대화를 들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혜진 씨, 우리 더는 의미가 없어요. 이번엔 확실히 정리합시다. 지훈 씨, 최소한 아름이 생각은 들어봐야 하지 않나요? 아이에게 감정적인 건 도움이 안 돼요. 나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양육하는 게 맞아요. 그 순간 아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아빠의 말은 너무 차가웠고 아름이 생각이라는 엄마의 말은 너무 작게 들렸다.
그녀는 자신이 대화의 중심이 아니라 단순한 문제의 일부라는 걸 처음 깨달았다. 며칠 뒤 엄마는 변호사 사무실로부터 또 전화를 받았다. 그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윤혜진 씨, 상대 측은 이미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환경, 재정 상태, 직업 안정성까지요. 이길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엄마는 네 라고 대답하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아름은 그날 학교에서도 집중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새로 생긴 학예회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엄마가 진다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 집에 돌아온 저녁, 엄마는 말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지만 그 눈빛은 멍했다. 아름은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엄마, 나도 아빠랑 같이 살아야 해? 혜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은 하지 마, 아름아.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아니야. 근데 엄마, 나 엄마랑 있고 싶어. 그 말에 혜진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손끝으로 아이의 노트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아름은 잠들지 못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다. 어른들이 정하는 세상에서 아이는 그저 따라가야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늘 자신을 지켜줬다. 학교에서 다친 날에도 밤새 열이 날 때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엄마가 지금은 혼자 싸우고 있다. 엄마를 대신해 싸워야 한다. 그 결심 이후 아름은 변했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단단해졌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요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 감정이 깊은 아이로 불렸지만 그건 단지 현실을 너무 빨리 알아버린 탓이었다. 며칠 뒤 아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변호사한테서 온 서류야. 혜진 씨,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는 내용이야. 엄마는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갑자기. 지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사이엔 더는 감정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빠는 더 이상 아침 식사도 함께하지 않았고 엄마는 전화기를 붙잡고 법률 상담을 받았다. 아름은 그 모습을 보며 서서히 깨달았다. 사랑이 식는다는 건 소리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이번엔 더 많은 글을 썼다. 어른들은 법으로 싸우지만 나는 엄마 편이야. 누가 뭐라 해도. 그날 밤 그녀는 창문 쪽을 향해 속삭였다. 엄마는 내가 지켜줄 거야.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다. 다음 날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며 약봉지를 들고 있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학교 가방에서 새 노트를 꺼내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표지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법, 진실, 엄마. 그때부터였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놀이터 대신 집 앞 도서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야기의 시작일 뿐이었다. 3달 뒤 그 어린아이는 법정 한가운데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한 준비는 이미 그날 밤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이후 강아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놀이터로 가지 않고 곧장 서울 도서관으로 향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다. 선생님은 단지 모범생이 더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했고 엄마 윤혜진은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기특하다고만 여겼다. 하지만 아름이 도서관에서 읽는 책은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동화책도 만화책도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가정법, 아동복지법, 부모의 양육권에 관한 판례집 같은 책들이었다. 책 표지는 어렵고 내용은 어린아이에게 너무 복잡했지만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다. 법률 용어를 몰라서 문장을 3번, 4번씩 읽었다. 이해가 안 되는 단어는 메모지에 적고 집에 돌아가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그녀는 그렇게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읽어나갔다. 어느 날 도서관 사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중년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호기심으로 물었다. 학생, 그 책이 너무 어렵지 않아요? 아름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어려워요. 그라도 읽어야 해요. 사서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대답 속의 진심이 마음에 남았다.
그날 이후 사서는 일부러 쉬운 법률 해설서와 어린이용 권리 안내서를 찾아 책상 위에 올려두곤 했다. 그녀는 한때 이혼을 겪었던 사람이라 이 작은 아이의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아름은 노트 한 권을 따로 만들어서 책에서 배운 내용을 기록했다. 양육권이란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돌보는 권리,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같은 문장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각 문장마다 밑줄을 긋고 옆에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엄마는 나를 항상 돌봤다. 아빠는 돈이 많지만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런 문장들이 어린 필체로 정리되어 갔다. 며칠이 지나자 사서는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책을 추천해주며 말했다. 이 책에는 실제 사례가 나와 있어요. 조금 어려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매주 다른 책을 빌렸다.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 도서관을 나서며 사서에게 항상 같은 인사를 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 엄마는 아이가 독서를 즐긴다고 생각했고 아빠는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냉랭해졌다. 어느 날 저녁 강지훈은 서류를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이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내가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 씨, 아름이는 아직 어립니다. 갑자기 아빠와만 살게 되면 힘들 거예요. 그는 단호했다. 나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교육적으로도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어요. 당신은 직업도 없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 말은 마치 판결문처럼 냉정하게 들렸다. 그 자리에 있던 아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른들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또다시 노트를 펼쳤다. 오늘 읽은 문장 중 하나가 머릿속에 남았다. 양육권 판단의 기준은 돈이 아니라 아이의 행복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쓰며 속으로 되뇌었다. 아이의 행복이 기준이라면 엄마와 있는 게 맞아. 다음 날 도서관에서 아름은 컴퓨터 검색창에 타이핑했다. 대한민국 양육권 판례, 아이의 의견을 반영한 판결이라는 단어가 화면에 떴다. 그녀는 기사를 하나씩 읽었다. 어떤 판결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법원은 자녀의 의사표시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한다. 아름은 눈이 커졌다. 그럼 나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겠네. 그 순간 가슴속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사서는 그녀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눈치챘다. 혹시 너 자신이나 가족의 일 때문이니? 아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엄마가 힘들어요. 그래서 도와드리려고요. 사서는 놀랐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농담이 아님을 느꼈다. 그럼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법은 어려워 보여도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아름은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 후로 그녀의 노트에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문장이 굵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밑에는 다시 작은 글씨로 나는 엄마를 지킬 거야. 그 시기 집안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다. 아빠는 외박이 잦아졌고 전화기 속에는 모르는 이름이 자주 떴다.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듯 보였다. 아름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 복잡했지만 단 하나만은 확실했다. 아빠는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녀는 밤마다 노트를 펼쳐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법이 사람을 보호한다면 아이는 누가 보호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도서관에 더 자주 갔다. 주말에도 아침 일찍 나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는 늘 펜과 노트가 있었고 옆자리엔 법률 서적이 쌓였다. 그녀는 법정 절차에 대한 기본 지식도 배우기 시작했다. 재판은 원고와 피고가 서류로 싸운다. 증거는 말보다 강하다. 사람의 진심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다. 이 세 문장은 그녀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며칠 뒤 사서는 그녀에게 인쇄된 한 장의 자료를 건넸다.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라는 조항이 적힌 페이지였다. 아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노트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나도 국민이고 나도 존엄하다.
그날 밤 그녀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작게 외쳤다.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나 혼자라도 배우고 있어요. 그 후로 아름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도서관에 갔다. 그리고 사서와의 약속처럼 책을 다 읽으면 조용히 인사하고 나왔다. 어느 날 사서는 웃으며 물었다. 이제 법을 조금 이해하겠어요?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이요.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사서는 나랬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에요. 아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다. 배우는 마음이 사람을 지키는 거라면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그녀의 노트에는 새로운 제목이 생겼다. 표지 한가운데 큼직하게 써 있었다. 엄마를 위한 공부. 그 노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때의 아름은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강지우는 퇴근 후에도 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강아름은 방 안에서 숙제를 하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귀를 기울였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아빠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그 아파트는 원래 장모님 명의였잖아. 양육권만 내가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내 쪽으로 돌아오게 돼. 아이 명의니까 내가 보호자면 관리권도 나한테 있지. 그 한 문장이 머릿속에 깊게 박혔다. 아름은 숨을 삼켰다. 아빠의 말투에는 계산이 섞여 있었다. 사랑이나 책임의 기운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돈과 재산의 이야기가 전부였다. 걱정하지 마. 다 계획대로야. 혜진 씨는 감정적으로 약하니까 법정에 가면 쉽게 무너질 거야. 애만 내가 데려오면 끝이지. 통화는 이어졌고 상대편의 웃음소리까지 들렸다. 아름은 더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귀를 막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방 안으로 천천히 돌아와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학교 발표 연습용으로 쓰던 오래된 녹음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렸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아빠의 전화를 몰래 녹음했다. 며칠 뒤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이름이 떠 있었다. 유미. 아름은 호기심 반, 불안한 반으로 살짝 눌러봤다. 문자 내용은 짧았지만 잊히지 않았다. 그 일 잘 처리되면 우리 여행 가요. 당신이 이길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모든 걸 이해했다. 아빠 일에 중요한 건 가족이 아니라 결과였다.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치우고 있었다. 아빠는 뉴스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하지 않았다. 아름은 속에서 불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어른들의 침묵이 더 무서웠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구나. 그날 밤 그녀는 방 안 책상 앞에 앉아 법전 요약집을 펼쳤다.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의 관계라는 장을 읽던 중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양육권이 부모 간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아름은 펜을 들어 밑줄을 그었다. 그럼 아빠는 나를 재산으로 생각하는 거네. 그녀는 다시 녹음기를 확인했다. 파일 제목을 증거 1이라고 저장했다.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된 등기 서류를 찾아내 폴더에 넣었다. 인터넷 검색창에는 이미 수많은 단어들이 입력되어 있었다. 양육권 재산관계, 부모의 재산 목적 소송, 미성년자 증언 가능 여부. 그 검색 기록은 한 초등학생이 썼다고는 믿기 어려웠다. 다음 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어두워 보여. 아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선생님은 법정이 어떤 곳인지 모르잖아요. 그녀는 학교부 도서관으로 갔다. 사서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법률 기초 같은 책이 놓여 있었다. 밤마다 아름은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노트를 펼치고 조용히 말했다. 판사님, 저는 돈이 아니라 엄마와의 시간을 원해요. 법은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해요.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점점 힘을 얻었다. 그녀는 법정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이 자신이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걸 알았다. 며칠 뒤 아빠는 변호사와 통화하며 말했다. 양육권만 확보하면 재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없어요. 그 순간 아름은 다시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엄마가 더실에서 전화를 하며 말했다. 지훈 씨가 그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어요. 변호사님, 정말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답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아이의 복리를 무시하는 행위죠. 증거가 있다면 재판에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아름은 그 대화를 듣고 다시 다짐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그녀는 엄마의 서류함에서 오래된 계약서를 꺼내 복사본을 만들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거기에 윤혜진 단독 소유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녀는 그 부분을 노트에 붙이며 썼다. 이건 엄마의 권리야.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밤이 깊을수록 그녀의 집중력은 높아졌다. 학교 공부 대신 법률 문장을 외웠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다. 아이의 의견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은 약자를 위한 방패다. 그녀는 그 세 문장을 노트 첫 장에 적고 볼펜으로 굵게 표시했다. 그 무렵 아빠의 태도는 점점 더 냉정해졌다. 어느 날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는 무심히 말했다. 이번 주에 변호사 사무실 가자. 아름이 네 생각도 물어볼 거야. 엄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지훈 씨,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았어요. 절차일 뿐이에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아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 아빠지만 지금의 아빠는 낯설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엄마는 혼자 싸우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싸울 수 있어.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손에 든 노트를 다시 펼쳤다. 오늘 배운 법조항을 또박또박 읽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민법 제837조, 재판에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녀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다. 이제 아름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학교 숙제를 하던 손은 이제 법조항을 외우는 손이 되었다. 웃음을 잃은 대신 확신을 얻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도 재판에 갈 거야. 엄마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무슨 말이니, 아름아? 엄마가 혼자면 안 돼. 나도 말할 수 있어.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순간 딸의 눈빛 속에서 잃어버렸던 힘을 보았다. 그날 밤 아름은 마지막으로 노트를 덮으며 속삭였다. 이제 나는 준비됐어. 엄마를 지킬 거야. 그녀는 아직 8살이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어느 변호사보다 단단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린 변호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이미 내딛고 있었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의 관심까지는 아니었지만 이미 내부에서는 강지훈 사건이라 불릴 만큼 주목을 받고 있었다. 강지훈은 3명의 변호사와 함께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깔끔한 정장, 자신감 있는 걸음, 모든 것이 계상된 듯했다. 그는 판사에게 짧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다. 반면 피고석에는 윤혜진과 8살 딸 강아름, 간 2사람이 있었다. 변호인석은 비어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조용히 말했다. 원고 측 준비되셨습니까? 강지훈의 수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철을 펼쳤다. 예, 준비됐습니다. 원고는 경제적 안정성과 양육 환경, 그리고 사회적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직업이 없고 정신적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논리적이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석을 향했다. 피고 윤혜진 씨, 변호인은 없으신가요? 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예,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녀에게 쏠렸다. 판사가 놀란 눈빛으로 물었다. 학생, 지금 일어나서 무엇을 하려는 거죠? 아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판사님, 저는 엄마의 대리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엄마의 이야기를 대신할 겁니다. 법정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다. 변호사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판사는 미간을 좁히며 잠시 말을 멈췄다. 학생, 여기는 법정입니다. 장난으로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자 아름이 가방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저는 UN 아동권리협약 제12조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아동은 자신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에 대해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그 한 문장에 법정의 공기가 바뀌었다. 판사는 놀라운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봤다. 그 조항을 어디서 배웠죠? 도서관에서요.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약자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직접 할 수는 있잖아요. 그 말은 단순한 외움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다. 판사는 재판장 옆에 배석 판사들과 짧게 눈을 맞췄다. 서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판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특별히 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단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아름은 작은 노트를 꺼내 펼쳤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엄마가 직업이 없어서 저를 키울 능력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아플 때 매일 병원에 데려갔고 학교 숙제도 항상 같이 했어요.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아빠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집에서 아이나 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건 게으름이 아니라 강요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강지우는 처음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두 번째로 이번 재판의 진짜 이유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에요. 판사는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죠? 아름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며칠 전에 아빠가 전화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양육권만 내가 가져오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내 거야. 그 말이 녹음돼 있어요. 그녀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법정 안에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양육권만 확보하면 재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돼. 아이 명이니까 내가 보호자가 되면 관리권은 나한테 있지. 순간 모든 소리가 멎었다. 변호사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판사는 녹음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름은 다시 말을 이었다. 엄마는 그 아파트에서 평생 살았어요. 그건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빠는 그걸 빼앗으려 해요.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세 번째로, 아빠는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제 생일도 몰라요. 작년에 아빠는 출장을 간다고 하고 오지 않았어요. 저는 생일날 엄마랑 둘이 라면을 먹었어요. 아빠는 그걸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한 달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요. 저는 통장 기록을 다 확인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또박또박 읽었다. 사랑은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저는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엄마와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끝나자 판사는 서류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 방청석에서도 숨죽인 기운이 감돌았다. 모두가 이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변호인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을 시도했다. 판사님, 저 녹음 파일은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진술은.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판사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반론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그 순간 아름은 노트를 덮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판단은 판사님이 해주세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 이 아이의 발언은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진심이 느껴집니다. 재판부는 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무너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법정 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름은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눈물 속에는 고마움, 슬픔, 그리고 자부심이 함께 있었다. 그날 재판은 더 길어지지 않았다. 판사는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8살짜리 한 아이가 법정에서 한 말을 아무도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속삭였다. 그 아이는 정말 용감했다. 하지만 아름은 단지 엄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아직 8살이었지만 그날 그녀의 말은 어른들의 언어보다 훨씬 강력했다.
법정의 공기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순간 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흰 머리를 단정히 묶은 노인이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강아름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크게 떴다. 외할머니 김연선이었다. 퇴원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단단한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판사가 놀라며 물었다. 어르신, 지금 증인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김연선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예, 판사님. 저는 피고 윤혜진의 어머니이자 손녀 강아름의 외할머니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강지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작게 속삭였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김연선은 손에 쥔 서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서류입니다. 몇 달 전 원고인 강지훈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양육권을 얻으면 아파트 관리권도 자신에게 온다는 논리였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물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까? 예,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제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강지훈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법정에서 딸의 자격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법정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다. 윤혜진은 고개를 떨궜고 강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름은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심의 무게였다. 김연선은 다시 서류를 펼쳤다. 이 안에는 그날의 녹취록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휴대폰으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그녀가 버튼을 누르자 법정 안에 음성이 흘러나왔다. 장모님, 그냥 서류 이름만 제 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혜진 씨는 돈도 없고 일도 없잖아요. 제가 양육권만 확보하면 집은 당연히 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판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증거의 진위는 따질 필요가 없었다. 목소리는 명백히 강지훈의 것이었다. 변호사는 급히 일어나 반박하려 했다. 판사님, 사적인 통화를 녹음한 건 불법입니다. 증거로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의 취득 방식보다 내용의 신빙성이 우선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참고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졌다. 그의 자신감은 이미 사라지고 대신 식은땀이 흘렀다. 아름은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판사님, 저도 증거가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들었다. 말해보세요. 이건 아빠가 지난 6개월 동안 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은행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예요. 매번 학부모 상담과 학기말 면담에 서명한 건 엄마뿐이에요. 아빠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녀는 한 장씩 천천히 내밀었다. 서류에는 윤혜진의 깔끔한 서명이 반복되어 있었다. 학년별로, 학기별로 빠짐없이 기록된 흔적이었다. 판사는 그것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잠시 눈을 감았다. 아름 학생, 이걸 어떻게 준비했나요? 학교에서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엄마 몰래 부탁했어요. 그럼 은행 내역은요? 엄마가 집에 두신 서류를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아빠 이름으로 된 입금 기록이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단 한마디도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판사님, 아이의 진술은 감정적입니다. 부모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아름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을 모를까요? 생일도 모르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판사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름을 바라봤다. 그 시선에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윤혜진은 눈물에 닦으며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고마움이 모든 표정에 스며 있었다. 김연선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며 말했다. 판사님, 저는 단지 한 가지 바랄 뿐입니다.
제 손녀가 돈의 도구로 쓰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의 재산도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법정 안의 공기를 바꿨다. 누구도 그 말을 반박할 수 없었다. 잠시 후 판사는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증거와 진술 모두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심리 정리를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합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발걸음은 느렸다. 그날의 법정은 단순한 재산 다툼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진심 그리고 양심이 부딪히는 자리였다. 아름은 외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외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잘했어, 아름아. 네가 오늘 한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거야. 외할머니, 나 무서웠어요. 그래도 해야 했어요. 그래, 그게 용기란다. 무서워도 해야 하는 게. 그 대화는 작고 짧았지만 그 안에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강인한 힘이 있었다. 강지우는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비친 건 재산도 승리도 아닌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의 그림자였다. 판사가 돌아오자 모두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순간에도 아름의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진실이 말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오늘의 싸움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그날 이후 서울가정법원의 기록에는 한 문장이 남게 되었다. 미성년자 강아름의 진술은 성인의 논리보다 명확했고 그 안에는 순수한 정의가 있었다. 그날 법정의 침묵은 오래갔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심이 법보다 더 큰 울림으로 남았다. 재판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법정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증거와 증언, 그리고 하나이의 용기 있는 진술이 모두 끝나자 판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판사의 입술에 고정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모든 진술을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닌 아이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육 환경의 실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순간 방청석에 숨이 멎은 듯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미성년자 강아름의 양육권은 모친 윤혜진에게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은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진동이 느껴졌다. 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곧이어 누군가 손뼉을 쳤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법정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다. 판사는 그 소리를 막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는 한동안 아무 반응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말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느끼는데 몇 초가 걸렸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또한 원고 강지훈 씨의 재산 관련 진술에서 허위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재판은 아이의 용기와 진실에 의해 완성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름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없이 모든 감정이 전해졌다. 이 싸움은 단순히 이긴 재판이 아니라 무너졌던 존엄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며칠 뒤 8살 소녀가 법정에서 어머니를 변호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전국을 뒤덮었다.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했고 SNS에는 작은 변호사 강아름이라는 이름이 빠르게 퍼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 그 아이의 용기에 감동했다. 진짜 정의는 나이로 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아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듯 조용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예전처럼 지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보다 단단한 빛이 생겼다. 한편 강지우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회계조사에서 부정거래가 밝혀졌고 이사회는 그를 해임했다. 한때 자신감으로 가득하던 남자는 이제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뉴스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저녁 그는 조심스럽게 혜진의 집을 찾았다. 초인종을 누르며 손끝이 떨렸다. 문이 열리자 문 앞에 아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름아, 미안하다. 정말 많이 잘못했어. 아름은 고개를 숙이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히 말했다. 아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냥 이제는 상처 주지 마세요.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지훈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문 앞에 선 그는 그저 작게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사라졌다. 혜진은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과거를 원망하지도 않았지만 되돌아갈 마음도 없었다. 재판이 끝난 지 2달 후 혜진은 강서구의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한 서류 정리와 전화 응대였지만 변호사는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인정했다. 윤 씨, 당신은 법을 이해하는 감각이 있네요. 그 말에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법이 두렵기만 했던 세상에서 이제는 그 안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가 퇴근할 때마다 아름은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다. 어느 날 법원 앞에서 판사 한 명이 2사람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재판을 맡았던 판사였다. 윤혜진 씨, 그리고 강아름 학생.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름 학생, 혹시 주말마다 시간 있나요? 네? 법을 배우고 싶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금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놀라웠다. 아름은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거예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용기는 이미 변호사 수준이에요. 이제 지식을 더하면 돼요. 그날 이후 아름은 매주 토요일마다 법원 근처 카페에서 판사를 만났다. 그는 판결문을 읽는 법, 법의 취지를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아름은 매 시간 노트를 펴고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녀의 필기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다. 법은 약자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법을 무기로 삼기보다 보호의 언어로 이해했다. 하루는 판사가 밀었다. 아름 학생, 법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사람을 벌 주는 게 아니라 상처받지 않게 만드는 거요. 그 대답에 판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맞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진짜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대화는 짧았지만 아름에게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제 그녀에게 법은 공포가 아닌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밤마다 책상 앞에서 새로운 노트를 썼다. 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은 판단이 아니라 보호다. 그날의 법정에서 시작된 한 아이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성장하며 자신이 믿는 정의를 세상에 증명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10년이 흘렀다. 서울의 거리는 많이 변했지만 강아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의 법정이 남아 있었다. 8살이던 그녀는 이제 28살의 청년 법학도가 되어 있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며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의 사명이라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었다.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는 종종 그녀를 예로 들었다. 법은 지식을 넘어서 인간의 양심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강아름 학생처럼 법의 인간적인 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진짜 법조인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법을 배우기로 결심한 날은 판결문 속에 이름이 적히던 날이었다. 그날 그녀는 법은 사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졸업 후 아름은 여러 대형 로펌의 제안을 받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아이들의 권리를 위한 법률 지원 단체에 합류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미성년자, 가정폭력 피해자, 학대받는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부모와 아이들을 만나 상담을 했다.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그렇게 힘든 일을 왜 계속하세요?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누군가 저를 지켜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지켜야 하니까요. 윤혜진 역시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었다. 그때의 사건 이후 그녀는 스스로 공부해 법학 자격증을 취득했고 지금은 가족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상담을 오는 여성들에게 그녀는 늘 따뜻하게 말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은 당신의 편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모녀가 함께 인터뷰에 나가게 되었다. 기자가 물었다. 두 분은 정말 닮으셨어요. 법조계에서 가장 따뜻한 모녀 변호사라고 불리는데 비결이 뭘까요?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다. 서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법은 차갑지만 정의는 따뜻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에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 전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그들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조인이라 불렀다. 한편 강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재판 이후 그는 긴 세월 동안 자신을 돌아봤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다. 그가 만든 것은 아름 장학재단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었다.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진심은 전해졌다.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고 단지 조용히 봉사 현장에서 일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름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봉투의 글씨는 낯 익었지만 오래된 필체였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다. 아름아, 아빠는 오랫동안 후회하며 살았다. 그날 법정에서 네가 한 말을 수없이 떠올렸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빠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알았다. 지금 아빠는 네가 남긴 이름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다. 그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네가 떠오른다. 너는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는 네가 자랑스럽다. 짧은 편지였지만 아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고 눈물이 서서히 번졌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품에 넣으며 조용히 말했다. 잊어됐어요, 아빠. 그날 밤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엄마와 함께 찍은 재판 후의 사진, 외할머니가 웃던 모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사진. 사진 속의 8살 소녀가 지금의 자신을 바라보는 듯 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그때의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자. 시간은 다시 흘러 강아름은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하지 않은 사건들을 맡았다. 이혼, 아동보호, 학대 피해자 지원 같은 일들이었다. 어느 날 어른 소녀가 상담실로 찾아왔다.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아이였다.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아름은 미소를 지었다. 네가 불행한 게 아니라 세상이 아직 완벽하지 않은 거야. 하지만 네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남아있어.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누군가 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리고 네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 그녀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아름은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다.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8살의 나. 그 마음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퇴근길에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도 마음은 따뜻했다. 법은 차갑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정의는 법전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도 있어. 몇 년 후 그녀는 자신이 만든 장학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름은 소중한 마음 아름재단. 재단의 첫 문구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기자들이 물었다. 변호사님,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법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법은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돕는 도구예요. 그리고 진짜 정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말은 곧 전국으로 퍼졌다. 사람들은 법을 사랑으로 해석한 변호사라 불렀다. 어느 날 법정 밖에서 엄마 윤혜진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봤다. 혜진이 말했다. 그때 너는 엄마를 구했고 지금은 세상을 구하고 있구나. 아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가는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 길 끝에는 분명히 따뜻한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아름은 자신의 일기를 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사랑은 가장 큰 재산이고 정의는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작은 용기는 언제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 문장을 쓰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은 누군가의 구원이 되었고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스치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법은 사랑이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법정 이야기나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용기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마음이 가장 큰 정이라는 점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지고 그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공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